가시고 경희대에서 평생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저 양평에 있는 황순원 소나기 마을의 그 촌장으로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오늘 멀리 또 천년고도 경주까지 내려오셔서 아주 그 명자장을 맡아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김종애 그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박수를 크게 3번 치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아니요. 제가 시작하거든. 자, 준비 시작. 네, 아주 훌륭하세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맞춰서 잘 못 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앞 세션에서 한 40분 정도 밀렸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오후 강연을 예정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하시는 이 사무총장님께서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시간 반 가급적 그 이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이 이 세션의 주제입니다. 훈민정음 안에서는 이런저런 드릴 말씀이 있으나 제가 준비한 건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세션에서는 지금 발표자가 3분이고 토론자가 쟁쟁한 8분이 오셨어요. 이 지금 시간 안에 소화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표자 3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표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가급적 10분. 수잔 선생 짧으니까 10분 안에 하실 수 있죠. 능력을 기대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15분 이내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 선생님들 사실은 외국에서 오시고 하실 말씀도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이 1시간 반 안에 마치기로 하자면 각자의 발언을 3분 이내로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여러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하고 또 끝나면 점심이나 오후에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도 대화를 진행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 주실 분 수잔 사키아 선생, 이 작가이자 방송인이고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네팔이신가요? 네, 제 고향은 네팔입니다. 네, 한국에 살고 계세요? 네,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 박수를 좀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발표를 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되게 훌륭한 선생님부터 뭐 교수님들부터 전문가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약간 좀 말실수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찬스를 좀 쓸 수가 있죠.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알게 모르게 좀 실수하게 되면은 예쁘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별로 없다고 하시길래 좀 빨리 바로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정했는데요. 한글은 꿈이다라고 이렇게 정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한국의 그 낙하산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또 한국에 오고 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좀 오해를 받습니다. 수잔이라고 하니까 혹시 여성분이 오신다 하시는 분들 계셨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또 한국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수잔 찬바람이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혹시 여성분이 와서 여기서 발표하신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망을 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팔에서는 그 인사 말이 있습니다. 나마스테라는 말인데요. 이 나마스테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 제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한다, 배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저는 존경하다, 배려한다라는 말씀을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고향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만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네팔 부처님이 태어났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히말라야 산의 나라라고도 불릴 수 있고요. 우리는 내륙인데 자연으로 너무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죽기 전에 꼭 가야 될 나라가 있다 하면은 저는 네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네팔을 좀 놀러 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네팔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계시다고 그래서 책을 하나 이번에 냈습니다. 책 이름이 여기 보시다시피 지크키 사적인 네팔인데요. 여기는 이제 네팔은 좀 다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한 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나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도 약간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사회 통합이라기보다는 다른 그런 민족들이라든지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갈등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섞이지 않지만 밀어내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2010년도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 어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어 어학원을 7개월을 다녔는데요. 거기서 속담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속담 하나 배웠습니다. 호랑이는 죽을 때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멋진 하나 그 속담을 배우게 됐습니다. 배우면서 그때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름을 어떻게 남겨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운이 좋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 계기로 제가 책도 쓰게 되었고 모르겠어요. 내일 제가 어디 떠나게 되더라도 한국에선 제가 유일하게 이름을 남기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네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네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이 책 바탕에서 좀 공부를 하시고 좀 공유를 해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갔지만 네팔에서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 아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네팔에서 우리 아버지가 좀 친분이 있었던 그런 한국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얘기할 때 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어요. 한국에 오고 나서 우리라는 그 말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또 제가 다녔던 단국대학교에서도 그 거래은행으로 썼던 우리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판을 우리은행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물어봤었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우리 집에 와요.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우리 엄마라고 하는 그 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느낌 되게 달랐어요, 저한테는. 저희도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 네팔에서는 우리 어머니라는 말을 별로 안 쓰거든요. 네팔도 우리나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 제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우리라는 것을 저한테 제일 먼저 그렇게 와닿았던 그런 단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13년 동안 여기 한국에 살았다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버지의 오지랖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 좀 성격이 강하고 좀 이렇게 좀 고집이 세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제가 너무 어렵게 3번이나 탈락하고 4번째 다시 또 이렇게 시도를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7개월 동안 이제 어학연수를 다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단국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이라는 학과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한국어도 좀 괜찮게 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랑 힌디어, 네팔어까지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아까도 오해라고 했죠. 저 항상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낙하산 업체에 일하고 있어요 할 때 또 수잔 백이 좀 좋은 친구 아닌가? 아니면 회사에 다 가족들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이라는 표현도 저는 회사를 들어가고 나서 배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낙하산 아니지라고 했을 때 좀 헷갈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전 낙하산 이제 이용해서 뛰는 사람은 맞기는 하는데 낙하산이라고 하시니까 약간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낙하산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법무부나 출입국에서 통번역 일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한글에 대한 매력이라고 하자면은 제가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한국에 지내고 있잖아요.
이 13년이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이 한글에 대한 매력을 그러니까 전해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글이 없었으면은 수잔이라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수잔이라는 사람이 이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인기 프로그램 비정상 회담에서 네팔 대표로서 이제 출연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지금 36의 나이인데 영어를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영어라는 그 주제를 제가 30년 동안 공부했는데 한국은 제가 7개월밖에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그대로 느끼거든요. 근데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도 나갔을 때 저는 영어로 토론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팔이라는 나라가 들어갔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도 우리 그 15명들이 다 한글을 사용해서 한국어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더 풋풋했고 우리가 또 신기도 했었어요. 다 국적이 다르는데도 그 한글 하나 때문에 우리가 통합하면서 토론하면서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그 한글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어떻게 보면은 숫자로 보면은 짧다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그 답을 제대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가난 나라라고도 보시는데 도상 개발 국가이거든요. 그래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네팔에 갔는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 오는 사람이 네팔 K-팝을 운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도 한 1000명 정도 회원이 된 K-팝 커뮤니티가 있는데 한번 와주셔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팔에서 이만큼 한글에 대해서 K-팝에 대해서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라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팔은 이 K-팝이라든지 한국 문화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 근로자들한테 제일 먼저 한글이 소개가 되었어요. 현재 한국에 와 있는 네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근로자들만 얘기를 하자면 5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숫자이죠. 거기서 이제 저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더 추가가 되겠죠. 또 이제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한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팔 사람들이 네네네 거의 끝나갑니다. 네네네 네. 이것도 하나의 문화죠. 한국이니까 빨리빨리 문화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근로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한글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구가 저는 제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팔에서 다문화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모국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모국어는 저는 엄마 통해서 이렇게 배우기는 했지만 읽는 거랑 쓰는 것까지는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글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2시간만 이 글자만 배우고 나서 바로 간판을 읽게 되었고요. 제 이름까지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지금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천천히 먹어요 이런 말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한글의 위대한 이유 중에서 이렇게 4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규칙성, 어떻게 보면 약간 규칙이 딱 따라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배우기 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칙 없이 그냥 칠문 없이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 약간 좀 한글이 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도 하고요. 효율성이라고 하면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뭐 우리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언어라고 하죠. 그게 한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연성이라고 하면 지금 그냥 말 그대로 이 소리 문자로 이제 글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도 그냥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표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다 표현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출출하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영어를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hungry라는 말도 안 되고 a bit hungry라는 말도 긴데 출출한데 뭐가 좀 땡긴데 라는 이렇게 말을 쓰실 때마다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괜찮아요 라는 말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면은 되거든요.
이 음식을 어때요? 괜찮습니다 하면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표현력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저는 뭐 요즘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뭐 이응 쓰고 있다, 뭐 도전을 할 때도 도읍에 디귿이랑 지긋만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진짜 그 세종대왕님의 굉장히 팬이거든요. 그래서 팬으로서는 위에서도 어디에서는 굉장히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몇백 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글자가 아직 현대인 사람들도 그 유일하게 쓰고 있는 문자다, 이렇게 한글이다라고 이제 거기 어딘가에서는 뿌듯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위례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은 그 다 이제 컴팩트로 돼 있는 그런 한글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네팔에서 온 사람도 지금 한글의 매력에 빠져서 이러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일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수잔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네팔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엄마예요? 아버지예요? 선택해라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라도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빨리빨리 문화라고 우리 수잔 선생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3분 어기셨어요. 근데 이건 뭐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애쓰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발표도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발표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강병인 선생님, 글씨연구가이자 강병인 멋글씨연구소 대표십니다. 훈민정음 제자 원리로부터, 진정한 한글 한류 훈민정음 제자 원리로부터 10분에서 15분 사이로 축약해서, 물론 하실 말씀이 너무도 많으시겠지만 이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줄여도 15분으로는 도저히 불가하옵니다. 조금 굉장히 좀 축약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다 써야 되나? 제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에서 한글 서예를 공부하고부터 이 한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10월 27일 날 이 작품은 우자라는 조형물입니다. 경남 어룡군 출신인 이병철 회장의 어록을 우자로 줄여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설치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오늘 우리가 지난 며칠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웃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그 한글 한류, 그리고 저는 이제 한글 쓰기에 대해서, 특히 글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글씨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와 있는 핵심 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늘 이제 한글은 소리 문자로만 얘기하는데 소리 문자를 넘어서 뜻 문자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써기를 넘어서 손글씨를 넘어서 서예와 그리고 서예 한글의 예술성까지 넘어가야 한다. 그렇게만 해야만이 이제 진정한 한글 한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작품을 잠깐 눈으로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먹글씨는 이제 서예의 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는 이제 디자인 서예, 상업적인 서예도 활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순수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고음을, 또 어떤 독특한 조형성을 살려낸 글씨를 좀 말하고요. 네, 이것은 우자입니다. 아까 그 우자 글씨가 이 글씨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이
세계 한글 작가대회 발표를 부탁받고요. 잠시 이제 스페인 한국문화원 초대로 9월 22일 한 열흘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얘기를 좀 잠깐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제 공간이 좀 갤러리가 좀 작긴 한데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개막식 때 오픈식 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유일까를 고민해봤는데요. 답이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공간에 줄을 서서 들어왔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 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게 관객이 오셨는데 전부 다 스페인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교포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아무튼 이제 이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제가 거기 스페인에 알려진 인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이렇게 스페인 문화원 분들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지만 답은 사실 안 나왔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의 위상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스페인 사람들이 많다.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 그리고 한글에 대한 어떤 궁금증, 거기에는 이제 분명히 한글 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면 한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글씨를 써야 되다 보니 한국에서 이 한글로 글씨로 뭔가 작업을 한 사람이 온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높았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 한글 한류 한글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주로 발표해왔던 자료인데요. 뭐 아시는 내용이고 여기서 다만 이제 한글을 만든 사람 뭐 이건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한글이 완성된 그러니까 창제된 한글의 첫 모습이 만들어진 것은 1443년이다. 이 부분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고요. 특히 외국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포 날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한글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해도 기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글은 어떤 문자인가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 다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동안 한글을 쓰면서 글씨를 쓰면서 연구하면서 생각했던 말을 좀 적었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글은 말과 소리, 뜻이 하나다. 이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한글 연구하시는 선배님들이 늘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글은 보이지 않는 뜻을 보이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뜻을, 소리를 보이게 함으로써 한글의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제대로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도 가르침으로써 비로소 한류 한글이 가능하지 않을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글의 훈민정음에 나타난 핵심 제자 원리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천인지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문자 체계 그리고 자음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모음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하게 발표를 하고 싶은 것은 모음의 운용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환의 원리인데요. 이 부분은 또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자의 원리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5가지의 원리를 제가 좀 뽑아봤는데 쉽습니다. 모두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가 이제 발표를 쭉 할 차례인데요. 우선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서 한글 창제의 근원, 정신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핵심 원리들 그리고 도대체 자꾸 떴문자라고 하는데 어떤 원리가 회례본에 있어서 이것을 소리 문자를 넘어서 떴문자라고 하느냐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한글 쓰기에 대해서도 제자 원리 안에서 어떻게 좀 쓸 것인가 그걸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이제 훈민정음 서문을 이제 우리가 늘 뭐 외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몇 가지 저기에 들어있는 주제요 달라서 다름에서 출발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다른데 왜 한자를 쓰고 있느냐? 어떤 자각이겠죠. 자주 국가로서의 뭐 어떤 채통도 안 맞다라고 세종께서 생각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글자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저기서 일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타겟을 분명히 정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이 시울리자, 쉽게, 편하게, 가장 쉽게 편하게 만들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스티브 잡스가 1976년에 그 회사를 애플을 만들고 슬로건을 싱크 디프런트라고 했습니다. 다른 생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께서는 600년 전에 이 다른 생각으로 한글을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 원리들을 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인지, 그리고 모음을 만드는 원리,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태극, 음양, 박과 난이 바뀌는 원리들을 끌어왔고, 그 다음에 자음도 발성기관의 상행화,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순환의 원리, 이건 또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자의 원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 모두 자연의 어떤 변화, 인간의 어떤 삶, 이것을 그대로 글자를 운영하는 형태나 운영하는 법칙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끌어왔지만 체계가 또 바로 서 있어서 우리가 감히 가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첫 소리.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천인지는 한글 어떤 원리의 바탕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초성, 중성, 종성. 그러니까 나누고 합하는 원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그래서 천인지, 하늘과 땅, 사람 이렇게 한글이 만들어졌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하늘과 초성은 히읗은 하늘이다. 초성이다. 첫 소리다. 그 다음에 종성, 니은은 끝소리고 땅이다. 그리고 중성, 모음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이와 공간, 개념을 같이 얘기할 때 한글의 어떤 근본 바탕인 천지인의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글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꽃자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초성 쌍기역은 이파리로 표현할 수 있고, 종성은 땅에서 뿌리가 될 수가 있고,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은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꽃자는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한번 다른 문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한자에 이런 어떤 천인지의 어떤 시스템, 개념, 체계가 있을까요? 보시면 변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한글처럼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이 나누고 합하는 하늘과 땅, 사람을 조화로움을 나누고 합하는 이런 체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자가 더 우수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자음은 여러분 그 발성기관의 상행화 이것은 다 아실 테지만, 근데 훈민지음 해례본에 하나 얘기가 더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기역은 우리가 이제 기역, 키역, 쌍기역은 가역의 원리로 만들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나 훈민지음 해례본에 보면 기역은 나무가 바탕을 이룬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여기서 무르다라는 말도 씁니다. 나무가 처음 나오면 무르고, 그 다음에 키역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고, 그 다음에 쌍기역은 나무가 오래되어 굳건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어떤 봄, 여름, 가을 이런 변화의 과정을 이 자음에서도 만들어낸 것인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음도 만드는 것도 기본 회계 구조도 여러분 이제 오징어 게임 맞죠? 세모, 네모, 동그라미. 자음도 저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모든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도 또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음은 아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취해서 기본 회고로 삼고, 그리고 이 음향, 그러니까 오행과 음향, 방과 낫이 바뀌는 원리로 어가 아가 되고, 어가 오가 되고, 오가 아가 되고, 아가 우가 되고, 어이, 그러니까 밤과 낫이 바뀌는 것으로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가역의 원리뿐만 아니라 자연의 어떤 변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만약에 외국 분들에게 얘기할 때 밤과 낮이 바뀌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얘기하면 금세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냥 아, 어, 오, 우, 가가, 거겨로 모음을 가르친다면 그냥 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해례본에는 반드시 모아 써라. 그러니까 합의성음, 합의성자라는 말을 해놨죠. 그래서 반드시 모아 써야 글자가 되고 풀어 쓰면 소리도 나지 않고 글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알파벳처럼 풀어 쓰면 한글은 이 어떤 그 뜻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놔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예적으로 표현했을 때도 종성과 초성과 종성 이렇게 원래대로 그러니까 한글이 만들어진 체계 시스템적으로 써야만이 비로소 여기서 뜻이 나오고 의미가 전달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예술적 가치도 덩달아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이 소리 문자를 넘어서 이제 뜻 문자로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리는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모음이 가지고 있는 원리 중에 원형이정이란 말이 또 해례본에 나옵니다. 원형이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초성이 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와 같다. 그것은 이제 순환의 원리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탕탕, 텅텅, 옹옹, 슝슝, 샹샹 모든 소리를 순환의 원리로 적게 해뒀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순환의 원리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는다라고 했을 때 서서 이렇게 태극이 있고 오, 아, 우, 이 이렇게만 해도 외국인들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중에 한글을 배울 때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배울 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혹시 슈잔? 처음 들어봤죠, 그죠?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안 합니다. 얼버무리고 갑니다. 음성 모음, 양성 모음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뜻 문자가 어디에 있느냐를 좀 밝혀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 세종께서는 우리 말을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셨죠. 보시면 지금 왼쪽에는 이제 음성 모음, 소리로는 오른쪽 오와 아는 양성 모음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기운, 올라가는 기운, 오입니다. 그리고 아는 나아가는, 뻗어나가는 기운, 어는 들어오는 기운, 그 다음에 우는 내려가는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순환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말도 전부 다 솟다, 돋다, 높다, 오르다 다 오입니다. 그리고 덥다, 어머니 음성이 되는 거고 아버지는 맨날 나아가시니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여기서 벌써 나오죠. 그래서 춥다, 눕다, 굽다는 다 또 이 겨울이 됩니다. 계절로는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글씨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존경하는 강 선생님. 네, 지금 한 16분이 지났는데 네. 너무 죄송하지만 소중한 내용이고 분량도 너무 많아요. 아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앞에 쪽에서 저희 시간들을 빼먹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 점심과 오후 스케줄에 제가 점심을 다 사겠습니다. 조금만 압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네, 그래서 엄청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한 네. 2, 3분 내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네, 끝나갑니다. 지금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8분이나 계세요. 네, 그러니까 좀 거의 부탁드릴게요. 끝나갑니다. 네. 근데 이거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한글에 대해서 제자 원래 진정한 한글의 가치를 좀 생략하고 또 얼버무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시면 이제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불이론이 있잖아요. 해례본에 소리, 그러니까 이치가 둘이 아니다. 이것은 또 그 소리와 글자가 다르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로 이 모든 글자를 지금 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헌, 혼, 훈, 환, 혼 이거 전부 다 모음을 순환시켜서 만든 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이거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금방 이해됩니다. 그래서 순환의 원리를 좀 가르쳐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초성과 중성, 종성 사이를 공간을 열어주면 벌써 따뜻한 마음이 보이고 좁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쫀쫀한 마음이 보이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솟아나는 기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올라가는 것. 여기서 이제 모음 오의 세로 회구의 변화만 주면 솟아나는 기운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요. 다시 그것을 90도로 오를 돌리면 아는 여기서 보시면 뻗어나가는 기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마저도 모음의 원래 하늘아였던 점이 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점이 선으로 바뀐 선의 길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그 선의 길이만 변화를 줘도 쿵 그러니까 가로로 늘어나는 소리, 떨어지는 소리, 올라가는 소리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모음의 변화를 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모음의 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삶의 흥.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수조타에도 자세히 보시면 얼은 오 들어오는 것, 수는 내려가는 것, 그리고 조타에서 오는 올라가는 것, 아는 뻗어나가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얼수 조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수 좋다. 타가 좀 길어나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 흥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글자로 그냥 흥이 나서 쓴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모음의 어떤 우리의 원리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 시간도 모음의 길이로 소나무의 어떤 일생, 모음 5의 세로역이 짧으면 10년, 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년. 이렇게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의 어떤 핵심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좀 표현했고요. 새로운 한글 쓰기는 우리 사회자님께서 도저히 못하게 해서 발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어서 김서롱 선생님, 세종국어문화원 원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수잔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자기 소개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종 한글 국제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인보다 더 한글과 한문을 알리는 우리 수잔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출출하시죠? 예, 제가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세영 시인님이 쓴 훈민정음 이 시를 훈민정음 해례본 학자로서 간송미술관 원본을 최초로 직접 보고 해설한 학자로서 이 시를 그리고 이 시에 공감하는 훈민정음과 해례본의 가치를 공감하는 분들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 오세영 시 김수롱 낭송. 언어는 원래 신령스러워 언어가 아니고선 신을 부를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선 영혼을 알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선 생명을 감동시킬 수 없나니 태초의 세상도 말씀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이 땅 그 수많은 종족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서 과연 어떤 것이 신의 부름을 입었을 쏜가. 마땅히 그런 한국을 지니 동방에서 이 세상 최초로 뜨는 해와 지는 해 그 음양의도가 한 가지로 어울렸기 때문이니라. 한국어, 훈민정음, 그대가 하늘을 보면 하늘이 되었고 그대가 땅을 보면 땅이 사람을 보면 사람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예쁜 후손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질텄게 이 세 글자로 모음 11자를 만들었고 천지조와 오행운수 성종을 깨우쳐 아설순치후 5정의 자음 17자를 만들었나니 세상에 그 어느 글자가 있어 이처럼 신과 내통할 수 있으리.
거질고 밝으신 대왕 세종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정음 28자로 해지는 소리, 천둥 소리, 심지어는 귀신 울음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좌우 상하를 마음대로 별하여 천지가 막힘이 없고 매음절 하나하나로 우주를 만드는 우리의 훈민정음, 속인들은 이를 가리켜 그 어느 글자보다도 과학적이라고 하나 어찌 그것이 과학에만 머무를 쏜가. 그대의 하늘이 부르면 하늘이, 땅이 부르면 땅이, 사람이 부르면 사람이 되는 우리의 신령스러운 우리의 훈민정음.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훈민정 해례본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훈민정 해례본의 내용과 가치를 이렇게 완벽하게 노래한 시가 있을까 정말 감동적이고요. 제가 뵈면 꼭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훈민정 역사로 이제 첫 번째 박사를 받았고요. 맥락연구로 두 번째 박사길, 세 번째는 이제 이 훈민정 해례본을 연구해서 2020년에 세 번째 박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맥락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대회가 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8회인데요. 이 훈민정 기본자가 사실은 하늘의 별자 이런 걸 고려해서 28자라고 했지만 실제 기본자는 8자죠. 자음의 5자, 모음의 3자. 이것도 딱 일치가 되고 있고 또 이래부터 제가 이 집행으로 참여한 게 대단히 큰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훈민정 해례본을 세계화해야 된다는 거 다 공감하시죠? 그러려면 이제 28개 영역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28개 언어로 제가 이제 번역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립국어원에서 5개국 원을 해놨습니다. 나머지도 할 생각인데요. 서울대가 2005년도에 인류의 고전 100권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훈민정 해례본이 없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인류의 고전이 아닌가요? 최고의 사상과 학문을 담았고 그리고 사람됨의 가치를 담았고 지식과 평등을 나누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다운 가치와 최고의 사상과 학문을 결합한 이 책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꾼 이 책이 왜 인류의 고전이 아닙니까? 정말 서울대에서 오신 교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 알리려고 했던 거고요. 2015년에 그 해례본 원본을 똑같이 만든 걸 복간본이라고 합니다. 그때 간성미술관에서 저한테 이제 해설을 의뢰해서 제가 해설을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고요. 이게 이제 지금은 500만 원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올라간 것 같고요. 내년이 우리 강백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한글 창제 580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프랑스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다시 내기로 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례본이 참 좋은데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문학자들조차 이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많이 지금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훈민정 해례본 입체 강독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한문을 원문 그대로 옮기고 발음까지 적고 그래서 저 키읔을 보통 우리가 크라고 을을 붙여요. 근데 세종대왕께서 이를 붙였어요. 이 을라는 발음은 약한 모음인데 외국 사람들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는 이를 붙여서 세종대왕처럼 이를 붙여서 읽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를 붙여놨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이렇게 발음을 또 정확히 표기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1446년에 세종대왕께서 발행한 초간본이 2권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발견됐습니다. 어딘가 또 다른 원본이 있을 것이고 이 간성본과 상주본 이 두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 복간본은 영인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인본은 일종의 이제 복사 수준에서 한 게 영인본이고요. 복간본은 원본과 똑같이 색깔, 크기, 느낌까지도 같게 만든 게 복간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복간본을 세계 알리는 그런 28개 언어로 알리는 그런 누리집을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역을 그동안 해왔던 걸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966년에 우리 게리 레드야드 선생님이 최초로 영어를 번역을 하셨는데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요. 지난해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이정호 선생님께서 이 안호삼 선생님을 해서 만들었고요. 정일우라는 분은 신부님이신데 프랑스 신부님이시죠. 이분은 해설을 영역한 거이고요. 이게 이제 최초로 한국인이 번역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석윤 교수님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미국에서 진짜 이 훈민정음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고 바로 이 책에서 이제 영역을 했는데 전문이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영역이 나왔는데 그것이 2008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이제
강신양 선생님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낼 때 신상순 선생님께서 하신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역은 제가 복간본 하면서 캐나다 조던 선생님과 함께 영역한 게 이 복간본 해설서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영역이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역들이 훈민정 글꼴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한 거 여러 개 포함해서, 그리고 발음을 정확히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번역이긴 한데 외국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역을 보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초로 진짜 외국인이 완벽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조던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서 이렇게 손바닥 책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진짜 귀엽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국어판은 이렇게 이제 청록 문관현 선생님께서 쓰신 붓글씨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 번역을 붓글 쓰셨어요. 그게 이제 한국어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영역판인데요. 이렇게 훈민정 해례본 요게 한 4분의 1 정도 축소한 겁니다. 그죠? 크기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옛날 책 오침 제본 해가지고 옛날 책과 똑같은 형태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께서 우리 한국의 그런 옛날 책의 어떤 분위기도 느끼면서 해례본의 가치를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5 구멍을 재본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해례본의 영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6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문 내용을 당연히 정확히 옮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문 낱말, 글꼴 이런 거 정확히 보여줘야 되고, 음가 표시, 그다음에 한국어를 잘하는 원어민이 당연히 번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던 선생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그런 분이고요. 또 당연히 현대 영어 문체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행본으로, 여태까지 단행본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행본으로 나와야 이게 또 널리 알릴 수 있고요. 제가 음가 표시한 거 이건 표로 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제음성기호회에서 정확히 음가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해례본에 124개의 낱말이 나옵니다. 제가 벗어도 될까요? 없지만 그 해례본의 이 한문본인데 한글 표기 낱말이 12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2낱말을 제가 동그라미 하나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개는 남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4개의 한글 작가가 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124개 낱말의 그 영역, 기존 번역에서는 저게 약간 다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이걸 아주 정확히 제가 영역을 했고요. 오른쪽 요거는 이제 124개 낱말 중에서 호랑이라는 말은 근대 이후에 생긴 사실 정체불명의 그런 한자어입니다. 원래는 범이죠, 그죠? 해례본에 당연히 범이 나왔고 제가 범을 드러내는 이런 걸 만들었고요. 예. 그 해례본의 마지막 낱말이 별입니다. 그래서 별처럼 빛나는 세상을 위해서 해례본을 더욱 널리 알려야 됩니다. 자, 조금 이건 제가 5별을 만들어봤고요. 요즘 슈룹 드라마가 인기죠. 슈룹이 뭐죠? 우산입니다. 예. 자, 3번째는 다음과 같이 문장 단위로 원문 뜻을 정확하게 현대문체로 번역했다라는 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단행본 전략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해례본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33장, 한 장이 2쪽이니까 33장 총 66쪽입니다. 그래서 그 66쪽은 우린 일반 단행본으로 하면 소책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2장을 접어서 했기 때문에 쪽수가 좀 2배로 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짜임새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본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르메기 제본법이라고 해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질문이 많아서요. 그때 다시 보완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참가한 모든 작가님들과 제 손바닥 책을 구입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훈민정 해례본을 3달간 강의를 합니다. 줌으로. 그래서 12월 7일부터 하는데 빨리 찍으세요. 그래서 제가 전부 이게 해례본 낱말이 124개이기 때문에 3달에 수업료가 124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무료로 공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적었다가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 12월 7일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90분씩 3달간 이 훈자 혈액본을 제가 열심히 강의해서 이 훈자 혈액본의 가치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나라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조차도 이 훈자 혈액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가르치는 대학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널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뭐 개인 홍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대한 세종한글 아리아리 으라차차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3분을 줄여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훈민정음에 대한 자부심과 오랜 연구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계산을 잘못했는데 이 세션의 토론자가 무려 1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악역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논의가 필요한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점심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발표자하고 다이렉트로 좀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코멘트 위주로 지금까지 들었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발표 시간은 너무도 죄송하지만 3분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프로그램의 순서에 있는 대로 세종한글 더 애민 최현주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최현주입니다. 늘 그렇듯 한국어를 가르치면 제일 먼저 세종대왕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훈민정음은 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훈민정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게 창제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음 수업을 들어가면서 천지인의 원리와 음양의 조화로 모음이 만들어졌고, 자음은 발성기관을 본떠서 시작된 아설 순치후 음과 가해의 원리로 제자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에서는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고 하는데, 프랑스 파리 하면은 영어에서는 F자와 또 P자잖아요. 근데 이제 피읍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나 또 비읍과 V 발음, 그 다음에 L과 R 발음, 그리고 J와 Z 이런 경우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이제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학생 중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또 그 중에는 선생님 이 글자들은 발음이 서로 완전히 틀린 발음인데요, 이렇게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훈민정음에도 나와 있듯이 28자를 세종대왕께서 만드셨다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라진 4글자, 그 글자를 다시 복원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또 우리 이번에 오징어 게임 영화에서도 보면은 Z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게 세모로 표현이 됐습니다. 글자로서, 문자로서. 세계인들도 그런 글자를 포스터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복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연구를 좀 국어학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하신 말씀을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기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최 선생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을 안고 가기로 하고, 더 필요한 것은 나중에 이 적합한 발표자하고 더 말씀을 나누시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자
서울여자대학의 한재준 교수님,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한재준입니다. 수잔 선생님 한글의 매력 잘 들었고요. 네. 우리 강병인 선생님 그동안의 이 한글 관련 연구와 이 작품 활동 그리고 오늘의 발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수롱 선생님 지금 훈민정음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지금 실행, 이 훈민정음을 주제로 이렇게 많은 분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뭔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토론 시간이 짧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 작품을 어저께 가져와서 저쪽에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보시고요. 저도 30여 년 전에 미술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런 작품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드디어 정음예술, 한글 시대, 한글 예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구나. 이미 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을 세종 임금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을 한 사람이 예술가다, 작가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 훈민정음의 내용이 더 널리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저 훈민정음 책은 단순한 해설서가 아니고 하나의 예술책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이 체계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글자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예술 형식이고 통합적인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수잔 선생님이 아시게 되면 한글에 더 많이 빠지시게 되겠죠.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검색어로 한글 한재준 또는 한글 예술 한재준으로 해서 이미지 검색하시면 제가 오늘 다 드리지 못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훈민정음에 관한 오랜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저도 이 얘기를 좀 길게 듣고 심층적으로 토론할 수 없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시인 성명순 선생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롱 선생님 발표에 대한 느낌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손바닥 책을 통해 세계화하려는 그런 전략이 흥미롭습니다. 당장 외국인 친구들한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만 손바닥 책이 귀엽고 편리하긴 한데 글자가 작아 판독성이 떨어집니다. 외국인용 선물로는 딱 좋긴 한데 좀 더 대중화된 전략은 없을런지요. 발표 중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방크가 해례본을 알리는 전략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세히 가르치는 대학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제대로 읽고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여기까지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롱 선생님, 여기 답변을 잠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분 안으로 말씀을 좀 예, 해주세요. 예. 그 방크가 진짜 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훈민정음해례본을 세계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영역본이 2008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대단히 훌륭한 번역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는 12년 전, 14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외국인들이 처음부터까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기 정확하게 한자도 섞여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했다고 생각하면 좋고요.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르친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하는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이렇게 해외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수업료를 받지 않고 전액 장학생으로 지금 강의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훈민정음에 관한 이론과 실전이 한꺼번에 펼쳐지고 있는 마당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이 덧붙이기로 하면은 이제 상황이 많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좀 스타카토하게 핵심과 요점만 캐치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시카고에서 오신 평론가 명계웅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워낙 워낙 발표를 완벽하게 잘 해주셔서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30초만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행사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그 대상자가 돌아가신 김윤식 선생님이셨어요. 올라가셔서 딱 이러시더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딱 이러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욕에서 오신 장성열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연주 선생님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국어를 한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RL, FP 같은 이런 내용들 얼마나 많은 이 문제점들이 저희 교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보면은 신문에 플러싱이라는 단어가 4가지 종류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후러싱, 플러싱, 플러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한 3가지 정도 발음 글자만 해결이 되면은 외국어를 한글로 표현하는데 혼란을 없애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마이 립 사운드인 순 비읍과 순 피읍, 그다음에 thick letter인 쌍리얼, 그리고 세마이 덴털 사운드인 삼각형 G, 적어도 이 3가지 정도만이라도 다시 복원하여 사용할 수는 복원하여서 사용한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저희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두 분 중에 누가 한 분 잠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도 한글혁명이라는 책에서 주장했지만 그 현대 한국어 체계에서 안 쓰는 글자를 도입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또는 외국어 학습에서 도입하는 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최현주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문자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이 훈민정음이 거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적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자 28자라고 하지만 실제 훈민정 해례본과 그 당시 문헌에서 쓰인 문자는 모음이 29자고요. 자음이 40자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원리를 활용한다면 우리말에서 발달이 안 돼 있는 마찰음, 외국어하고 유성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을 수 있는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토론하고 이견이 많아서 이게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짧고 선명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토론자 5분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심층적인 토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잘 가져가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여러 생각으로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오신 김자원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국제팬 한국본부 및 동부 지역위원회 심부름꾼 뉴욕에서 온 김자원입니다. 사실 제가 5분 분량을 했는데요, 3분으로 줄이려니까 혹시 중간에 약간 어색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세계에 있습니다. 한글 세계와 소통하다라는 전제적인 주제에서 한글의 위치가 세계 인류를 위해 어찌해야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스미다에서 튀지 않고 세계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쓰이기를 바라는 은밀하면서도 단호함이 엿보였고요. 세계와 소통에서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역할이 한글의 우수함으로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유용하게 소통이 가능한가를
큰 소리로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마지막 이런 발표하시는 분들께서 핵심 발표가 세계 한글 작가대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렙니다. 지금까지 그 모든 얘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공식적인 것, 교육, 일상 이렇게 하는데, 공식적인 것, 오피셜인 거죠. 직지의 날이 켈리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뉴욕에서 상하원들이 공식적인 투표에 의해 알파벳 데이가 10월 9일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 한글날 제정추진위원회 여러분들의 끈질긴 활동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글에 대한 자부심, 세계 최초의 인쇄글을 가진 우리 선조들의 높은 지혜와 뛰어난 지적 보위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힘을 쓰고 있으며 한복의 날, 김치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학부모는 학교에서 치르는 행사, 공식 행사에 항상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교육 면에서는 현지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들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현지 학생, 수강생들의 관심도 높고 신청자도 다양한 국적 출신의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 학교를 운영하는 한글 학교와 교회나 사찰 등에서 매우 짜임새 있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글을 바탕으로 역사, 음악, 전통 놀이 자라나는 1.5세 어린이들에게 교육되고 있습니다. 주말 학교에 현지 학생들의 등록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인 문제에서는요, 크고 작은 행사에 초대받은 정치인들이나 큰 단체 리더들이 한국어 인사말을 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각층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인들이 직접 현지인들 속에서 활동하는 점, 구체적 사항,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매해 실시하는 각 한국 전통예술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화가인 케이트 오 작가는 10여 년이 넘게 우리 민족 전통 민화를 선보이고 민화 그리는 과정을 가르치는데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브롱스 보타니컬 가든에서 봉사활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 최 여사님은 그 1년에 한 번 정도 한 50명 되는 직원들의 함께 전통 음식을 해간대요. 작년에는 자기가 깍두기를 50명분을 해가지고 갔는데 먹으면서 이게 중국 거냐 한국 거냐 그래서 한국 거라 얘기하면서 그런 설명을 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 종합해 볼 때 한글이 세계에 스미고 세계와 소통하는 데 미치는 큰 역할을 세계 각국에 한글을 쓰고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실하고 끈질긴 한민족 혼을 지닌 채 살아가는 한인들의 뿌리 위에 피어나는 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글의 국제적 행사 주최하시는 국제팬 한국본부 김영재 이사님 외 이하 여러분, 행사 가능하게 힘을 주신 형주시장님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자훈 선생님, 한글의 세계화 문제나 그 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뉴욕에서의 여러 행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로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시인 이정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캐나다 지역위원회 이정순 회장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문학인들 모두 특히 해외 동포 작가들은 가장 강렬하고 유능한 한글과 한글 문화의 전파자라 생각합니다. 저희 해외 동포 작가들도 우리 한글과 한글 문화가 세계를 물들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문단을 제가 알고 있는데 미주 문단 못지않게 활발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뉴욕에서 오신 시인 황미광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굉장한 고민에 잠시 빠졌습니다. 우리 명기용 선생님처럼 저는 이하 동문입니다. 그러면 박수를 참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잠시 고민했지만 제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작한 말을 3분 만에 끝내는 일이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공중전화 거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글에 제대로 물들어서 살고 있는 뉴욕의 황미광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 있는 모든 종이를 폐지로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들 말씀하는 동안에 중복되지 않는 말을 재정리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온 제8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의 여러 타이틀 중에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한글 세계를 물들이다,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물들이는 거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한번 물들면 빠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어떻게 들이느냐,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한글을 세계에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으로 물들였으면 합니다. 네팔의 수자님, 이번 한글 홍보대사에 아주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밝은 에너지, 괜찮은 외모, 괜찮다는 거 좋아하죠? 네, 아주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수잔 씨, 기대가 큰데 한글 홍보대사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포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팔이란 나라 죽기 전에 가봤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한국어를 수잔 씨처럼 잘하는지, 어떤 태생에서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글을 상위 문화로서 자부심 있게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를 다녀보면 한국이라 그러면은 LG, 삼성, 쿠쿠밥솥 이런 것들이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쿠쿠밥솥이 한글을 홍보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맛있는 밥이 다 됐습니다를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압니다. 밥이 다 됐으니 맛있게 저어주세요. 이것이 그 밥솥의 시작과 끝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갖고 한글을 자연스럽게 상위 문화권에서 전 세계에 물들이는 방법도 관계에 처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세계화 협회에서는 한글의 한글날 전후해서 코리안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1000명이 먹는 비빔밥을 맨하탄에서 만듭니다. 그때 우리 강병인 선생님 같은 분의 멋있는 글씨체로 비빔밥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거기서 비빔밥의 재료를 한글로 홍보하는 손바닥 책자를 김수릉 선생님의 그 놀라운 암기력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서 막 그것도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한글만이 그렇게 단시간에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오세영 작가 시인님도 더듬었던 것을 어떤 그렇게 우리 귀를 팍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아마 우리 자장께서도 조금 더 봐주신 것 같은데, 예,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글을 물들이는 그런 것에 우리가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한 질문에는 각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인 선생님하고 김수롱 선생님 두 분은 뉴욕을 한번 꼭 가십시오. 가셔서 지금 황미광 선생님께서 제기한 문제를 현장에서 한번 해결해 보시기로 하고, 답변은 수잔 선생님께만 답변 네네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글 홍보대사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솔직히 이런 자리에 와 있는 만큼 저는 되게 존경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솔직히 외국인으로서는 저희가 한글 이 정도 한다 하는 것도 저는 칭찬을 많이 받아요. 한국말 되게 잘한다. 한국인이 거의 다 됐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칭찬이지만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대사라는 통해서도 저는 한글 알려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저도 스스로 배우면서 제가 배워갔던 것을 더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아까 지속적인 그런 말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타이틀을 1년 정도만 맡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13년이라는 시간 제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13년 동안 안에서 저 네팔에서 온 수잔이 이 무대까지 왔다라는 것을 그 다른 대중한테도 제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비빔밥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맛있게 먹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찍어드리고요. 네, 여기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 홍보대사가 네팔 말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나요? 있는데요. 네, 네. 일본의 그 골 때리는 그녀에 나오는 사오리 양부터 해서
네, 크리스티안이라는 멕시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파키스탄의 자이드 네. 후센이라는 친구가 있고 중국 친구랑 이렇게 다양한 그런 오케이. 나라 대표하는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뉴욕에서 오신 시인 김송희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 있는 수잔, 처음에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주 잘생긴 젊은이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뉴욕에서 20년 넘게 제 2세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2세들이 지금 50이 다 넘었고 지금 3세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50이 다 넘었는데 한국 학교를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다녔는데 이렇게 수잔처럼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을 이렇게 잘 유창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고 부럽기도 하고 제가 참 실패했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바꿔서 한국 학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를 다른 과목의 교사를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국어라든지 또는 어린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교사들이 거의 없는 학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수롱 선생님께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열심히 갈고 닦은 우리의 정말 호민정음 이것을 널리 알리는 일,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낼 수 있는 교사들의 양성이 우리나라에서 계획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뭐 세종학당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각 대학마다 한국어학당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건 이제 기관을 이용해서 그런 거 한계가 있어서 제가 전 세계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줌으로 하는 그런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세종 한글이라고 제가 이 어린이와 외국인들 가르치는 그런 걸 개발해서 제가 무료 강의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학회에서 이제 그런 걸 해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은 좀 쉬고 있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안 쓰는 글자 아래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제가 세종소리라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걸 통해서 외국어를 어떻게 적을지에 대한 전략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송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진행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한글 문학의 흥왕과 한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인 김영숙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숙 시인입니다. 먼저 3박 4일 동안 한글을 연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하신 것을 들으면서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병인 선생님께서 글씨로서 사계절을 나타낼 수 있고 율동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오직 한글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독보적인 그런 거라고, 정말 이것은 저희가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더 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김수롱 선생님한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22쪽에 국립국어원은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5개 국어 번역을 시도하였으나 중단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단하게 된 그 걸림돌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마 국립국어 원장님이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했던 이상규 원장님이 그만두시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빛의 속도로 우리가 10분의 문제제기 또는 토론을 듣고 축약해서 컴팩트한 답변을 드리는 선에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세계 한글 작가대회에서는 플로우의 질문을 받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플로우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꼭 질문이 있으신 분은 끝난 다음에 발표자분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세션을 세 번째 주제 발표 3세션을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마치면서 아까 서울예대 한재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왕이 그냥 군왕이 아니었다. 예술가였다.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 형식이고 하나의 언어 통합 체계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세종대왕은 당대의 학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어문학자였습니다. 왕이 그 어문학자였기 때문에 세종대왕 그 시기에 1443년에 창제, 1446년에 반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시고 또 오후에 이제 순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대한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성공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김용재 이사장님 그리고 김경식 사무총장님을 비롯 스태프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신 시간에 쫓겨가면서 왜 불만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묵묵히 참고 발표를 해주신 세 분의 발표자 그리고 또 10분의 이 기라성 같은 토론자 이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크게 박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